제발, 제발 며칠만 시간을 주시오. 이 늙은이가 빌겠소. 설날 아침 천운그룹 강만석 회장이 사채업자들에게 멱살을 잡힌 채 바닥에 이마를 찧었습니다. 100억 빚더미에 깔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은 재벌 회장. 그런데 이 모습을 지켜보던 새 며느리의 반응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저 노인네들 콩팥을 팔든 알아서 하세요. 우린 남남이에요. 첫째 며느리는 에르메스 가방만 챙겨 도망쳤고, 둘째 며느리는 시아버지 뺨을 때리며 이혼 서류를 검색했습니다. 셋째 며느리는 쓰러진 시아버지를 배경으로 셀카를 찍었죠. 시어머니가 물 한 잔만 떠달라고 애원했지만 며느리들은 고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119 부르지 마. 병원비 누가 내? 우리한테 청구되면 네가 책임질 거야? 그런데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이 시아버지가 며느리들을 시험하기 위해 꾸민 판이었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참다 참다 폭발한 시어머니가 제사상을 엎어버리고 충격적인 발표를 했다면요? 며느리들의 최후는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이야기 시작 전에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지금 이 이야기를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곳에 건강과 행복, 그리고 좋은 일만 가득하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설날 아침 서울 성북동 천운가 대저택의 대문 위로 새해 첫 햇살이 내려앉았습니다. 하얀 서리가 내린 정원의 소나무 가지 위로 까치 한 마리가 앉아 울었지만 그 길한 울음소리와는 정반대로 저택 안에서는 끔찍한 소동이 벌어지고 있었죠. 쾅! 현관문이 벌컥 열리더니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 6명이 진흙 묻은 구두로 대리석 바닥을 쿵쿵 밟으며 거실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빨간 글씨로 압류라고 적힌 딱지 뭉치가 들려 있었고 선두에 선 떡대 같은 사내는 야구방망이를 어깨에 걸친 채 집안을 둘러보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야, 여기가 천운그룹 회장 집 맞지? 참. 돈 냄새가 진동을 하네. 잘 먹고 잘 살았어. 여태까지는. 용역 반장이 혀를 차며 소파 팔걸이를 손바닥으로 탁 내려쳤습니다. 그 뒤를 따르던 사내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거실 소파, 벽에 걸린 그림, 장식장 안의 도자기에까지 빨간 딱지를 척척 붙여나갔죠. 강만석 회장은 거실 한가운데서 멱살을 잡힌 채 무릎이 꺾여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73년 세월 동안 맨주먹으로 천운그룹을 일궈낸 사람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처참한 모습이었죠. 제발, 제발 며칠만 시간을 주시오. 이 늙은이가 빌겠소. 법원 경매 넘기기 전에 어떻게든 갚겠소. 만석이 두 손을 모아 빌며 바닥에 이마를 찧었습니다. 용역 반장은 코웃음을 치더니 만석의 멱살을 더 세게 움켜쥐고 얼굴을 가까이 들이밀었습니다. 갚긴 뭘 갚아, 이 영감탱아. 100억이야, 100억. 우리가 무슨 자선단체로 보여. 당장 안 갚으면 간이고 콩팥이고 적출해서라도 받아낼 테니까. 그리 알아. 용역 반장이 야구 방망이를 번쩍 들어 올리더니 거실 테이블 위를 내리쳤습니다. 와장창. 유리 꽃병이 산산조각 나며 물이 바닥에 쏟아졌고 그 파편이 만석의 무릎 앞까지 튀었습니다. 이 광경을 계단 난간 뒤에서 지켜보던 새 며느리의 반응은 제각각이었습니다. 첫째 며느리 홍주라는 사채업자가 자신의 에르메스 가방 쪽으로 다가오는 것을 보자마자 눈이 뒤집혔습니다. 잠깐, 거기 손대지 마요. 이건 내 혼수라고. 시집 올 때 내가 들고 온 거예요. 내 거. 여기다 딱지 붙이면 나 진짜 가만 안 있어요. 고소할 거야, 고소. 주란이 가방을 가슴팍에 꼭 껴안더니 하이힐을 신은 채 계단을 2칸씩 뛰어올라
2층으로 내빼기 시작했습니다. 70만 원짜리 실크 잠옷 자락이 펄럭이며 계단 모서리에 걸렸지만 주라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죠. 둘째 며느리 백서윤은 달랐습니다. 서윤은 계단 중간에 서서 팔짱을 낀 채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는데 놀란 기색은 전혀 없었고 오히려 차갑게 계산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잠깐만요.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설날이에요. 공휴일. 공휴일에 민사 집행이 가능해요? 신분증부터 보여주세요. 법원 집행관 맞아요? 아니면 뭐예요? 당신들 정체가 뭐냐고요? 서윤이 한 계단씩 천천히 내려오며 용역 반장을 정면으로 쏘아봤습니다. 용역 반장은 잠깐 당황한 기색을 보이더니 이내 야구 방망이를 바닥에 쾅 내려찍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댁이 뭔데 이래라 저래라야. 우린 법이고 뭐고 없는 사채라고. 사채? 법원? 웃기고 있네. 돈 안 갚으면 이 집에서 한 발자국도 못 나가. 알겠어? 서윤의 눈꺼풀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서윤은 곧장 남편에게 돌아서더니 뺨을 올려붙였죠. 야, 강태준. 나 똑바로 봐. 나한테 숨긴 거 있지? 연대보증 선 거야. 안 선 거야. 4명의 아파트까지 넘어가는 거면 당신 오늘 나한테 죽어. 대답해. 서윤이 이를 악물고 남편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떨구고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자 서윤은 코끝을 킁하고 찡그리더니 휴대폰을 꺼내 검색창에 이혼 소송 서류 양식이라고 또박또박 쳐넣기 시작했습니다. 좋아, 이혼이다. 오늘 안으로 서류 다 만들어 놓을 테니까 각오해. 셋째 며느리 고아라는 그 난리통 속에서도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라는 압류 딱지가 덕지덕지 붙은 거실을 배경으로 휴대폰 카메라를 들이대며 각도를 잡고 있었죠. 와, 이 각도 진짜 대박이다. 빨간 딱지가 이렇게 포토제닉할 줄이야. 조명이 좀 아쉽긴 한데 자연광이니까 괜찮겠지? 아라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셀카 모드로 전환하더니 눈물이 글썽거리는 표정을 연출했습니다. 제목은 이거다. 사채업자 들이닥친 재벌가 며느리의 눈물. 어때? 이 정도면 조회수 100만은 가겠지? 아라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썸네일용 사진을 찍은 뒤 비공개 계정 단체 채팅방에 사진을 올리며 실시간 중계를 시작했습니다. 거실 한쪽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신명자 여사의 두 손이 앞치마 자락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68년 인생을 살아오며 숱한 풍파를 겪었지만 명자는 지금 이 순간처럼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껴본 적이 없었죠. 명자가 며느리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얘들아, 아버님이 저러시는데 물 한 잔만 떠다 다오. 응? 물 한 잔이면 되니까 제발 부탁이다. 명자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들은 명자의 말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습니다. 주라는 2층에서 자기 물건을 챙기느라 바빴고 서윤은 휴대폰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았으며 아라는 새로운 각도의 사진을 찍느라 고개를 이리저리 돌리고 있었죠. 그때 용역 반장이 만석의 멱살을 다시 움켜쥐며 으르렁거렸습니다. 야, 이 영감탱아. 말귀를 못 알아듣나. 당장 10억이라도 안 내놓으면 오늘 여기서 다 끝장이야. 누구 하나 멀쩡히 못 나가. 알아들어? 2층에서 캐리어를 끌고 내려오던 주란이 계단 중간에서 멈추더니 입술을 비죽 내밀며 차가운 목소리로 내뱉었습니다. 아저씨, 우리한테 왜 그래요? 저희는 남남이에요, 남남. 저 노인네들이 빚을 졌으면 저 노인네들이 갚아야지. 콩팥을 팔든 뭘 하든 알아서 하시고 우리한테는 오지 마요. 우린 상관없는 사람들이니까. 그 말이 거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명자의 어깨가 움찔했고
만석의 눈동자가 잠깐 흔들렸습니다. 만석이 가슴을 부여잡더니 비틀거리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명자가 비명을 지르며 남편에게 달려갔고 가사 도우미 이봄이 부엌에서 뛰어나와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119 불러야 해요. 회장님이 쓰러지셨어요. 빨리요. 보미가 다급하게 번호를 누르려는 순간 서윤이 성큼 다가와 보미의 손목을 세게 쳐냈습니다. 야, 이봄. 네가 뭔데 나서? 주제를 알아. 119 부르면 병원비 누가 내? 돈 없는 거 안 보여? 괜히 불렀다가 우리한테 청구되면 네가 그 돈 다 물어낼 거야? 보미의 손에서 전화기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보미는 바닥에 쓰러진 만석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려 서윤을 올려다봤습니다. 29년 인생에서 이렇게까지 잔인한 말을 듣는 건 처음이었지만 보미는 이를 꽉 깨물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아라는 바닥에 쓰러진 만석 옆에 쪼그리고 앉더니 휴대폰을 들이밀었습니다. 아이고, 스트레스 받아서 피부 다 뒤집어지겠네. 아버님, 이 와중에 표정 진짜 리얼하시다? 연기 대상감이시네, 완전. 아라가 키득키득 웃으며 사진에 글을 입력해 업로드했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며느리들은 주방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안에서는 와인병 따는 소리, 치즈를 자르는 소리, 킬킬거리는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죠. 문 밖에서 명자가 노크를 하자 안에서 주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밖에서 서성이지 마세요. 수돗물도 아까운 마당에 뭘 드시겠다고 그러세요? 이제 수도세도 못 내실 거잖아요. 아껴 드세요. 아끼라고요. 명자의 손이 문고리 위에서 멈췄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붉어져 나올 만큼 힘을 주고 있었지만 명자는 고개를 돌려 거실 쪽을 바라봤습니다. 만석이 소파에 겨우 기대앉아 힘없이 눈을 감고 있었고 보미가 부엌 한쪽에서 몰래 쌀을 씻어 미음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잠시 뒤 보미가 조심스럽게 미음 그릇을 들고 나왔습니다. 회장님, 이거라도 좀 드세요. 뜨끈하게 끓였어요. 조금만 드시면 기운이 나실 거예요. 보미가 만석 앞에 무릎을 꿇고 미음 그릇을 내밀었습니다. 바로 그때 주방 문이 열리며 주란이 나왔습니다. 야, 이봄, 쌀이 지금 남아도는 줄 알아? 쌀이 아까운 줄도 모르고 어디서 인심을 써, 어디서. 가정부 주제의 주인 흉내를 내. 주란이 보미의 손에 든 미음 그릇을 확 쳐냈습니다. 그릇이 뒤집어지며 뜨거운 미음이 보미의 종아리 위로 쏟아졌고 주란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퍽! 주란의 발이 보미의 종아리를 걷어찼습니다. 보미가 비명을 삼키며 바닥에 쓰러졌고 뜨거운 미음이 스며든 바지 아래로 피부가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명자의 몸이 번개처럼 움직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만석이 명자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명자가 고개를 돌리자 만석이 미세하게 고개를 저으며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아직이야. 아직은 때가 아니야. 명자는 터져나오려는 울음을 목구멍 안으로 삼켰습니다. 입술을 깨물자 철맛이 혀끝에 번졌지만 명자는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똑똑히 봐야 했으니까요. 이 며느리들이 어디까지 추락하는지 한 장면도 빠짐없이 눈에 새겨야 했으니까요. 며느리들은 오후 내내 거실을 쓰레기장으로 만들었습니다. 먹다 남긴 과일 껍질과 빈 와인 병이 바닥에 나뒹굴었고 명자가 30년 넘게 갖고 온 난초 화분을 아라가 발로 걷어차 깨뜨렸습니다. 흙이 대리석 바닥 위로 흩어지고 꺾인 난초 줄기가 축 늘어졌습니다. 어차피 경매 넘어갈 집인데 뭘 아끼고 난리야. 청소? 누가 해 바보같이. 아라가 빈 와인 잔을 바닥에 툭 내려놓으며 웃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제사 준비 알람이 울렸습니다. 며느리들은 서로 눈치만 보며 아무도 먼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야, 누가 해? 나 안 할 거야. 손톱 방금 했는데 물 만지기 싫단 말이야. 아라가 두 손을 펼쳐 보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도 싫어. 왜 내가 해야 되는데? 주란이 팔짱을 끼며 입을 삐죽거렸습니다. 그럼 가위바위보에서 진 사람이 하자. 공평하게. 서윤이 손을 내밀었고 새 며느리는 제사상을 두고 가위바위보를 시작했습니다. 명자는 깨진 화분 옆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명자의 눈빛이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슬픔도 분노도 아닌 그 너머에 있는 무언가가 명자의 검은 눈동자 속에서 천천히 타오르고 있었죠. 가위바위보가 끝나고 2시간이 흘렀습니다. 거실 창문 너머로 겨울 해가 뉘엿뉘엿 기울어지며 저택 안으로 붉은 노을빛이 스며들었죠. 하지만 그 따뜻한 빛과는 달리 천운가 대저택 안에서는 며느리들의 탐욕이 본색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들은 자기 방이 아닌 시부모의 안방으로, 서재로, 심지어 창고까지 이 잡듯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서랍을 잡아뜯고 옷장을 뒤집고 이불 속까지 손을 집어넣으며 무언가를 찾고 있었죠. 그들이 도망치지 않고 이 집에 남아있는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강만석 회장이 평소에 입버릇처럼 말하던 것, 바로 스위스 비밀 계좌가 적힌 장부와 금괴를 찾아내기 위해서였죠. 홍주란이 가장 먼저 시어머니의 안방 옷장을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옷장 안에 가지런히 걸려있던 모피 코트와 명품 스카프를 한 움큼 끌어내더니 바닥에 펼쳐놓고 하나씩 살폈습니다. 어머, 이거 밍크 아니야? 아직 상태 괜찮은데. 주란이 모피 코트를 들어 올려 어깨에 걸쳐보더니 거울 앞에서 이리저리 돌아봤습니다. 그러고는 아무렇지도 않게 자신의 캐리어를 열어 코트를 쑤셔 넣으며 중얼거렸죠. 어머님, 이거 제가 가져갈게요. 어차피 제가 입던 거랑 디자인 겹치니까. 이런 건 젊은 사람이 입어야 빛이 나는 거예요. 명자는 안방 문 앞에 서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30년 전 결혼기념일에 만석이 사준 그 코트를 주란이 마치 자기 물건처럼 캐리어에 쑤셔 넣는 모습을 말이죠. 명자의 턱 근육이 딱딱하게 굳었지만 입술은 꾹 다문 채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재에서는 백서윤이 강만석의 금고 앞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서윤은 휴대폰으로 금고 비밀번호 초기화 방법을 검색하며 다이얼을 이리저리 돌려보고 있었죠. 영 아니네. 1234. 이것도 아니고. 생년월일은? 이것도 틀려. 서윤이 혀를 차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서윤은 부엌으로 가더니 서랍에서 망치를 꺼내 들고 돌아왔습니다. 어차피 압류될 거야. 부수면 그만이지. 서윤이 망치를 번쩍 들어 올리더니 금고 다이얼을 내리쳤습니다. 쾅! 쾅! 금고 표면에 움푹 자국이 패였지만 금고는 꿈쩍도 하지 않았고 서윤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혔습니다. 젠장, 이거 왜 이렇게 튼튼한 거야? 서윤이 이를 갈며 망치질을 계속했지만 금고는 끝내 열리지 않았죠. 서윤은 망치를 바닥에 내팽개치더니 다시 서재 책장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책들이 바닥에 우수수 쏟아지고 먼지가 공기 중에 뿌옇게 날렸습니다. 거실에서는 고아라가 장식장 유리문을 열고 안에 있던 고가의 양주와 닭이 세트를 꺼내 바닥에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이 양주 최소 200만 원짜리야. 닭이 세트도 비싸 보이는데. 아라가 양주병 라벨을 휴대폰으로 찍어 가격을 검색하다가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바로 그때 2층에서 캐리어를 끌고 내려오던 주란의 눈이 아라의 손에 들린
양주병에 꽂혔습니다. 잠깐, 그건 내가 먼저 봤어. 내려놔. 주란이 성큼 다가가 아라의 손에서 양주병을 낚아챘습니다. 언니, 무슨 소리야? 내가 장식장에서 먼저 꺼냈잖아. 아라가 양주병을 되찾으려 주란의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둘은 양주병 하나를 놓고 줄다리기를 하다가 이내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나뒹굴기 시작했습니다. 야, 머리나. 나 이거 사. 언니가 먼저 났어. 굴러다니던 닭이 세트 찻잔이 바닥에 부딪혀 산산조각 났고 깨진 조각이 거실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명자가 두 며느리 사이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만해, 그만. 집안에서 이게 무슨 짓이야. 제발 멈추라고. 명자가 두 팔을 벌려 둘을 떼어놓으려 하자 아라가 명자의 어깨를 세게 밀어냈습니다. 어머니가 끼어드니까 헷갈리잖아요. 저리 비키세요, 좀. 명자의 몸이 뒤로 비틀거리며 바닥에 흩어진 깨진 유리 조각 위로 넘어질 뻔했습니다. 보미가 뒤에서 재빨리 명자의 등을 잡아 겨우 넘어지지 않게 붙들었죠. 그런데 싸움을 멈춘 주란의 시선이 명자의 왼손에 멈췄습니다. 명자의 약지에 끼워진 오래된 금반지가 거실 조명 아래서 빛나고 있었죠. 40년 전 만석이 첫 사업에 성공하고 명자에게 선물한 결혼 반지였습니다. 어머니, 그 반지. 순금이죠? 주란이 머리를 쓸어 넘기며 명자에게 다가갔습니다. 명자가 한 발 뒤로 물러서자 주란은 명자의 손목을 잡아 끌며 반지를 노려봤습니다. 그거라도 파셔야죠. 어차피 빚더미인데 반지 하나 끼고 있으면 뭐해요. 저한테 주세요. 제가 대신 팔아드릴게요. 이건 안 된다. 이것만은 안 돼. 명자가 손을 뒤로 감추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주란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어머니가 쉽게 안 주시니까 제가 빼드릴게요. 주란이 명자의 손을 붙잡더니 약지에 끼워진 반지를 잡아당기기 시작했습니다. 40년 동안 빼지 않았던 반지가 쉽게 빠질 리 없었죠. 주란은 명자의 손가락을 뒤로 꺾으며 반지를 빼내려 했고 명자의 입에서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으윽, 손가락이 부러져, 나. 명자가 비명을 지르자 보미가 달려와 주란의 팔을 잡았습니다. 큰 며느리, 그만하세요. 사모님 손가락이 부러지시겠어요. 주란이 보미를 돌아보며 이를 드러냈습니다. 뭐야, 이것이? 가정부 주제에 감히 주인한테 손을 대? 주란이 보미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잘. 보미의 고개가 옆으로 돌아갔고 뺨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서윤이 서재에서 나오며 소리쳤습니다. 뭐야, 인연이 또 나서? 아까부터 주인 편에 서서 오지랖이야. 아라도 합세하며 보미의 팔을 비틀었습니다. 가정부가 감히 주인을 물어? 걔도 은혜를 알면 꼬리를 치는데 이건 뭐야? 새 며느리가 보미를 에워쌌습니다. 주란이 보미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서윤이 보미의 등을 밀치고 아라가 보미의 팔을 비틀며 부엌 구석방으로 끌고 갔습니다. 여기서 꼼짝 말고 있어. 한 번만 더 나오면 그땐 진짜 가만 안 둬. 서윤이 구석방 문을 쾅 닫고 바깥에서 의자로 문을 막아버렸습니다. 보미가 안에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며느리들은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죠. 만석이 소파에서 일어나며 목청을 높였습니다. 너희가 사람이냐? 사람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어?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지. 만석의 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윤이 만석에게 걸어가더니 만석의 눈을 똑바로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사람 대접받고 싶으시면 돈을 내놓으시든가요? 스위스 계좌 장부 어디 있어요? 금괴는요? 어딘가에 숨겨놓으신 거 다 알아요. 만석이 입을 다물자 서윤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능력 없는 가장이 뭐예요, 아버님.
이 집안의 짐이에요, 짐. 돈이 없으면 사람 대접받을 자격도 없는 거예요. 그 말이 거실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습니다. 만석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고 입술이 파르르 경련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명자가 남편의 팔을 잡으며 만석을 소파에 다시 앉혔죠. 저녁 제사 시간이 되자 며느리들의 행태는 더욱 가관이었습니다. 제사상에 올릴 음식을 준비하는 대신 서윤이 배달 앱을 켜서 족발과 피자를 시켰습니다. 배달이 도착하자 아라가 족발 접시를 들고 제기 그릇에 대충 옮겨 담았고 주라는 먹다 남은 치킨 뼈까지 가릇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자, 제사상 완성. 이 정도면 됐지? 아라가 두 손을 털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주라는 제사상 앞에 앉더니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 물었습니다. 라이터를 켜 담배에 불을 붙이더니 연기를 제사상 위로 후 하고 내뿜었죠. 향 피우는 거 귀찮으니까 이걸로 대신하자. 조상님도 흙수저 후손 둔 죄로 담배 연기나 마시세요. 주란이 킬킬거렸고 옆에서 서윤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라는 제사상 앞에 서더니 휴대폰을 세워놓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자, 찍는다. 제사상 힙하게 꾸미기 도전. 아라가 제사상 앞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족발과 피자가 올려진 제기 그릇 앞에서 어깨를 들썩이고 엉덩이를 흔들며 영상을 찍었죠. 서윤이 옆에서 박수를 치며 맞장구 쳤습니다. 잘한다, 잘해. 이거 올리면 대박 나겠다. 명자는 벽에 등을 기댄 채 그 모습을 뜬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두 주먹이 하얗게 질릴 만큼 꽉 쥐어져 있었고 손톱이 손바닥 살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명자의 시선이 벽에 걸린 조상 영정 사진으로 향했죠. 만석이 영정 사진을 올려다보며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두 줄기 눈물이 주름진 볼을 타고 턱 끝에서 뚝 떨어졌지만 만석은 닦지도 않았습니다. 명자가 남편 곁으로 가서 만석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명자의 입이 만석의 귓가에 닿았죠. 여보, 이제 끝낼 시간이야. 명자의 속삭임은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이 저택 전체를 뒤흔들 만큼 단단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저택 현관 밖에서 자동차 엔진 소리가 낮게 울려 퍼졌습니다. 며느리들은 제사상 앞에서 셀카를 찍느라 그 소리를 듣지 못했죠. 아라가 이 영상 편집해서 올리면 팔로워 10,000명은 늘겠다며 히히덕거리고 있을 때 명자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미소는 따뜻함이 아니었습니다. 오래 참아온 사람만이 지을 수 있는 결심의 미소였죠. 제사가 시작되려는 찰나 서윤이 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만석 앞에 내밀었습니다. 거실 조명 아래서 서류의 빨간 도장이 번들거렸고 서윤의 눈빛은 변호사 시절 법정에 섰을 때처럼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죠. 아버님, 이거 한번 보세요. 제가 직접 작성한 건데요. 법적으로 완벽하게 만들었어요. 사후 채무 승계 거부 및 모든 유산 포기 각서라고 적힌 서류였습니다. 만석 사후 발생하는 모든 빚에 대해 며느리들이 책임지지 않겠다는 내용이었죠. 서윤이 볼펜 뚜껑을 딸깍 열어 만석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거 쓰시면 저희랑 아버님은 법적으로 깔끔하게 남남이 되는 거예요. 사채업자가 다시 와도 저희는 모르는 일이 되는 거죠. 간단하잖아요. 만석이 볼펜을 든 채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서류 위의 글자들이 흐릿하게 번져 보였습니다. 73년 인생에서 수많은 계약서에 서명해왔지만 이렇게까지 수치스러운 순간은 단 한 번도 없었죠. 서윤이 팔짱을 끼며 한 발 더 다가섰습니다. 고민하실 거 없어요, 아버님. 안 쓰시면 오늘 제사 엎어버려요. 아니, 저희 셋 다 이 집에서 나가요. 그럼 누가 아버님 뒷바라지해요?
선택하세요. 주란이 옆에서 끼어들었습니다. 아버님, 도장 없으시면 지장이라도 찍으세요. 엄지손가락만 여기다 꾹 누르시면 끝나요. 금방이에요. 주란이 테이블 위에 인주 뚜껑을 열더니 만석의 손을 잡아 끌어 엄지손가락을 인주에 문지르려 했습니다. 맨주먹으로 사업을 일궈낸 그 손이 며느리의 손아귀에 잡혀 인주 위에서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만석의 턱 근육이 돌처럼 굳었고 코끝이 벌겋게 달아올랐죠. 명자는 한 발 뒤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두 눈을 질끈 감았다가 떴고 이마에 핏줄이 붉어졌습니다. 꽉 담은 입술 사이로 가는 숨소리가 새어나왔죠. 명자의 두 손이 앞치마 자락을 찢어질 듯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쾅! 현관문이 부서질 듯 열리며 찬바람이 거실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땀에 젖은 양복 차림의 사내가 헐떡이며 뛰어들어왔고 그 뒤로 서류 가방을 든 직원 4명이 줄줄이 따라왔죠. 또 빚쟁이야. 아라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주란이 만석의 손을 놓고 뒤로 물러섰고 서윤은 반사적으로 포기각서를 가슴에 끌어안았습니다. 새 며느리는 공포에 질린 얼굴로 식탁 밑에 기어 들어갔죠. 주란의 이가 달달 떨리는 소리가 식탁 아래에서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들어온 사내는 사채업자가 아니었습니다. 천운그룹 비서실장 박준호였죠. 박준호가 만석 앞에 넙죽 무릎을 꿇더니 이마에 땀도 닦지 않고 목청껏 외쳤습니다. 회장님, 대박입니다. 대박. 중동 투자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오일머니가 2조 원 투자를 확정했어요. 주가가 300% 폭등했습니다. 박준호의 목소리가 거실 전체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습니다. 순간 시간이 멈춘 것처럼 모든 것이 고요해졌죠. 식탁 밑에서 아라가 가장 먼저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잠깐, 지금 뭐라고 했어? 빚쟁이가 아니라고? 대박이라고? 아라의 동공이 커졌다 작아졌다를 반복했습니다. 주란이 기어 나오더니 헝클어진 머리를 두 손으로 순식간에 정리하고 구겨진 옷매무새를 바로잡았습니다. 불과 몇 초 만에 얼굴에 환한 미소를 띄우더니 만석에게 달려갔죠. 어머 아버님, 세상에 축하드려요. 역시 우리 아버님이시라니까요. 제가 아버님을 믿었잖아요. 불과 몇 분 전까지 만석의 손가락을 인주에 억지로 문지르던 바로 그 주란이었습니다. 서윤은 더 빨랐습니다. 가슴에 안고 있던 포기각서를 꺼내 입에 구겨 넣고 우물우물 씹어 삼켰습니다. 목이 메어 기침을 한 번 하더니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미소를 지었죠. 아버님, 아까 그 서류요? 제가 잠깐 정신이 없었나 봐요. 법적으로 효력도 없는 종이 쪼가리예요. 신경 쓰지 마세요. 아라도 질세라 달려오며 만석의 팔에 매달렸습니다. 아버님, 저 아까부터 걱정돼서 밥도 못 먹었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정말. 새 며느리가 아버님, 아버님 거리며 달라붙기 시작했습니다. 만석의 표정은 돌처럼 굳어 있었고 명자는 한 발 뒤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다음 순간이었습니다. 꺼져. 짐승이 포효하듯 명자의 입에서 고함이 터져 나왔습니다. 며느리들이 흠칫 몸을 움츠렸고 거실 안의 모든 공기가 얼어붙었죠. 명자가 성큼 걸어가더니 피자, 박스와 족발뼈가 널린 제사상을 두 손으로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68세의 몸에서 나올 수 없는 힘이었습니다. 오래 삼키고 참아온 분노가 온몸의 근육에 불을 지른 것이었죠. 와장창, 제사상이 거실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제기 그릇이 산산조각 나며 족발 기름과 피자 소스가 사방으로 튀었고 음식물 쓰레기가 며느리들의 명품 옷을 뒤덮었습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너희 같은 짐승들한테는 물 한 모금 안 준다.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명자의 고함이 천장을 때렸습니다. 명자가 거실 벽면에 리모컨을 집어들고 버튼을 눌렀습니다. 대형 스크린이 켜지며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죠. 며느리들이 옷장을 뒤지는 장면, 보미를 집단으로 구타하는 장면, 제사상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춤을 추던 장면이 고화질로 또렷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스피커에서는 녹음 파일도 함께 터져나왔죠. 저 노인네들 콩팥을 팔든 알아서 하세요. 능력 없는 가장은 이 집안의 짐이에요. 자기 목소리를 들은 며느리들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얘졌습니다. 만석이 소파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아까까지의 비실비실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등을 곧게 펴고 며느리들을 하나하나 훑어봤습니다. 파산은 가짜였다. 너희를 시험하기 위해 내가 꾸민 거야. 사채업자도 내가 섭외한 연기자들이었고 압류 딱지도 전부 소품이야. 만석의 목소리가 낮고 단단했습니다. 연기는 내가 한 게 아니라 너희가 한 거다. 내 결론은 이거다. 너희는 내 가족이 아니다. 주란이 먼저 무릎을 꿇으며 명자의 바짓단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잘못했어요. 한 번만, 딱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서윤도 무릎을 꿇었고 아라는 바닥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명자는 부엌에서 굵은 소금 봉지를 가져왔습니다. 봉지를 찢어 며느리들의 얼굴 위로 뿌려버렸죠. 내년들 얼굴 다시는 보기 싫다. 끌어내. 명자의 손짓에 현관 밖에서 대기하던 경호원 6명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며느리들의 팔다리를 잡아 끌었고 명품 구두가 벗겨지고 가방이 빼앗기고 귀걸이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맨발에 얇은 내복 차림이 된 새 며느리가 대문 밖으로 끌려나갔죠. 쾅! 철문이 닫혔습니다. 문 밖에서 주먹으로 철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어머니, 문 열어주세요. 밖이 영하예요. 제발요. 잘못했어요, 어머니. 하지만 닫힌 문은 다시 열리지 않았습니다. 굳게 닫힌 문 안쪽, 명자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은 명자의 몸에서 통곡이 터져나왔죠. 참고 참았던 울음이 댐이 무너지듯 쏟아졌습니다. 만석이 아내 곁에 앉아 명자의 어깨를 끌어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깨진 그릇 파편이 널린 거실 바닥에 나란히 앉아 한참 동안 소리 없이 서로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들의 비명소리가 잦아든 밤, 천운과 대저택은 전쟁터를 방불케 했습니다. 거실 바닥에는 깨진 제기 그릇 조각과 음식물 쓰레기가 뒤엉켜 있었고 족발 기름이 대리석 위에서 미끄럽게 번들거렸죠. 찬 겨울바람이 깨진 유리창 틈으로 스며들어 커튼 자락을 흔들었고 거실 조명만이 쓸쓸하게 그 난장판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명자와 만석은 거실 한가운데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명자의 눈은 울다 지쳐 퉁퉁 부어 있었고 만석은 조상 영정 사진을 멍하니 올려다보고 있었죠. 그때 부엌 구석방에서 끼익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며느리들이 의자로 막아놓았던 문이 밀리며 이봄이 절뚝거리는 걸음으로 나왔습니다. 봄이의 왼쪽 눈 밑에는 시퍼런 멍이 들어 있었고 입술은 터져서 마른 피가 붙어 있었죠. 종아리에 쏟아진 뜨거운 미움 자국은 벌겋게 부풀어 올라 있었습니다. 하지만 봄이는 자기 몸은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거실 바닥에 흩어진 깨진 도자기 파편을 하나씩 주워 담기 시작했죠. 손끝이 파편에 베어 피가 맺혔지만 봄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명자가 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봄아, 너 다리는 괜찮아? 얼굴도 그 모양인데 그만두고 앉아 있어. 봄이가 고개를 들어 명자를 올려다봤습니다. 봄이의 눈가가 젖어 있었죠. 사모님, 다치신 데는 없으세요?
제가 늦게 나와서 죄송해요. 문이 안 열려서 제가 좀만 더 빨리 나왔으면. 보미가 말끝을 흐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고는 바닥에서 일어나 명자에게 다가가더니 찢어진 옷깃을 여며주었습니다. 보미의 손가락에서 묻어난 피가 명자의 옷에 옅은 자국을 남겼지만 보미는 그것도 몰랐습니다. 명자의 목구멍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세 명의 며느리가 자기 물건 챙기느라 혈안이 되어 있을 때 보미만이 시부모 걱정을 했었죠. 뜨거운 미음을 뒤집어 쓰고 발길질을 당하면서도 만석에게 밥 한 숟갈이라도 먹이려 했던 아이가 보미였습니다. 보미가 품 안에서 꼬깃꼬깃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누렇게 바랜 봉투 안에는 통장 한 권과 보험금 증서 한 장이 들어 있었죠. 회장님, 이거요. 제가 5년 동안 모은 전세금 통장이에요. 그리고 이건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나온 보험금 증서예요. 많지는 않은데 이거라도 쓰세요. 만석이 봉투를 내려다보며 눈을 깜빡였습니다. 봄아, 이건 내 전 재산 아니냐? 이걸 왜 나한테 주는 거야? 보미가 무릎을 꿇고 만석의 손 위에 봉투를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기억하세요? 제가 13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잖아요. 장례비가 없어서 어쩔 줄 모르고 있었는데 회장님이 장례비를 다 내주셨잖아요. 그때 회장님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힘들 때 도와주는 게 사람이라고. 보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은혜를 갚을 기회를 주셔서 감사해요, 회장님. 만석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입술을 꾹 깨물었지만 참았던 눈물이 주름진 볼을 타고 흘러내렸죠. 만석은 아무 말 없이 보미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습니다. 명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물을 보이기 싫었던 것이죠. 하지만 명자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고 코를 훌쩍이는 소리가 조용한 거실에 울렸습니다. 그 밤 명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벽 어스름이 창문을 물들릴 때까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죠. 핏줄로 맺어진 며느리 셋은 돈 앞에서 짐승이 됐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가사 도우미 보미는 전 재산을 내놓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명자의 머릿속에서 하나의 결심이 단단하게 굳어지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명자는 천운그룹 법무팀을 저택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 서류가 펼쳐졌고 법무팀장이 펜을 들고 대기했죠. 보미를 우리 양녀로 들이는 절차를 밟아 오늘 안으로 서류 다 만들어. 명자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법무팀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작성하기 시작했고 만석도 옆에서 묵묵히 도장을 찍었습니다. 모든 서류가 완성된 뒤 명자가 보미를 거실로 불렀습니다. 보미가 앞치마를 두른 채 조심스럽게 들어서자 명자가 테이블 위에 놓인 명함 한 장을 보미에게 내밀었습니다. 천운 F&B 대표이사 강봉. 보미의 눈이 커졌습니다. 사모님, 이게 무슨... 사모님이 아니야. 명자가 보미의 양 어깨를 잡으며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나를 엄마라고 불러. 너는 이제 내 딸이야, 봄아. 보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13살의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 없이 혼자 자라온 보미에게 엄마라는 단어는 꿈에서도 부르지 못했던 말이었죠. 보미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고 보미는 명자의 품에 안겨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엄마. 보미가 처음으로 그 단어를 입 밖에 내자 명자도 보미를 꼭 끌어안으며 등을 토닥였습니다. 만석은 두 사람을 바라보며 코끝을 붉히고 고개를 끄덕였죠. 한편 쫓겨난 새 며느리는 강남의 허름한 모텔방 하나에 모여 있었습니다. 좁은 방 안에 세 명이 쪼그리고 앉아 있었고 욕실은 하나뿐이었죠. 내가 먼저 씻을 거야. 비켜. 주란이 욕실 문을 잡아당기자
서윤이 먼저 몸을 밀어 넣었습니다. 언니는 아까 세수했잖아. 나 먼저야. 세수가 씻은 거야? 비켜, 이거 사. 두 사람이 욕실 문 앞에서 머리채를 잡고 실랑이를 벌였고 아라는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멍하니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주란이 배가 고파 지갑에서 카드를 꺼냈습니다. 명자 명의의 가족 카드였죠. 편의점으로 달려가 카드를 내밀자 계산대 앞에서 단말기가 삐하고 울렸습니다. 손님, 이 카드 도난 분실 신고된 카드예요. 사용이 안 됩니다. 편의점 알바생이 카드를 돌려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주란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고 뒤에 줄 서 있던 손님들의 시선이 따가웠죠. 서윤은 모텔방에 돌아와 친정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3번 울리고 친정아버지가 받았죠. 아빠, 나야. 지금 사정이 좀 그런데 잠깐 집에 가도. 너 때문에 오늘 천운그룹에서 소장이 날아왔다. 파혼의 위자료 청구까지. 네가 무슨 짓을 한 거야. 친정아버지의 고함이 수화기 너머로 쏟아졌습니다. 아빠, 내 말 좀 들어봐. 들을 것도 없어. 오늘부로 호적에서 파버린다. 다시는 전화하지 마. 뚜뚜뚜. 끊어진 전화기를 들고 서윤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서윤의 눈동자가 흔들렸고 입술을 깨무는 이빨 사이로 피가 배어나왔죠. 바로 그때 아라가 휴대폰 화면을 보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야, 이거 봐. 이보미가 천운 F&B 대표가 됐대. 양녀로 입적했다잖아. 뉴스 기사 제목이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천운그룹 가사 도우미 출신 이봄을 양녀로 입적. 천운 F&B 신임 대표이사 선임. 주란이 휴대폰을 빼앗아 기사를 읽더니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미쳤어? 가정부가 대표이사? 굴러들어온 돌이 우리 몫을 가로챈 거잖아. 서윤이 이를 갈며 중얼거렸습니다. 가만 안 둬. 절대 가만 안 둬. 새 며느리의 눈빛이 한 곳으로 모였습니다. 자기들을 쫓아낸 시부모에 대한 분노, 그리고 자기 자리를 차지한 보미에 대한 질투가 뒤섞여 독한 빛을 내뿜고 있었죠. 그 시각 천운 F&B 사무실에 첫 출근한 보미는 임원 회의실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새로 맞춘 정장이 어색했고 명함을 쥔 손끝이 떨리고 있었죠. 회의실 문을 열자 임원 12명의 시선이 보미에게 쏟아졌습니다. 환영의 눈빛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보미는 떨리는 다리를 꾹 누르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가방에서 낡은 노트 한 권을 꺼냈죠. 명자가 건네준 레시피 노트였습니다. 명자의 시어머니가 그 시어머니의 시어머니가 대대로 적어내려온 손맛의 비밀이 담긴 노트였죠. 보미는 노트의 첫 장을 펼치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노트에 담긴 마음을 세상에 알리겠다고, 자신에게 가족을 준 사람들에게 반드시 보답하겠다고요. 보미가 천운 F&B 대표이사직에 오른 뒤 쉬운 날은 단 하루도 없었습니다. 임원들은 회의 때마다 보미의 제안을 무시했고 서류 결제를 일부러 늦추거나 중요한 보고를 빼먹기 일쑤였죠. 복도에서 마주칠 때면 고개도 숙이지 않았고 등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보미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가정부가 대표라니 이 회사도 끝이야. 얼마나 가겠어. 석 달도 못 버틸걸. 보미는 그 말들을 못 들은 척했습니다. 대신 매일 새벽 5시에 출근해 명자가 물려준 레시피 노트를 한 줄 한 줄 연구했고 만석이 퇴근 후 저녁마다 알려주는 경영 이야기를 공책에 빼곡히 받아 적었죠. 보미의 사무실 불은 언제나 건물에서 가장 마지막에 꺼졌습니다. 보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시장 상인들을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정장 대신 편한 운동화를 신고 전국의 재래시장을 돌아다니며 고추를 만져보고 된장 맛을 보고
참기름 냄새를 맡았죠. 상인들은 처음에 재벌가 양녀라는 보미를 경계했지만 보미가 진흙 묻은 손으로 고추를 다듬고 새벽 경매에 직접 나서는 모습을 보며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아가씨, 이 고추가 올해 최고야. 한번 먹어봐. 충북 음성의 고추 농가 할아버지가 빨갛게 익은 고추를 건네자 보미는 한 입 베어 물고 눈을 감았습니다. 매운맛이 혀를 타고 퍼지는 순간 보미의 머릿속에 레시피 노트의 한 구절이 떠올랐죠. 약고추장은 좋은 고추에서 시작한다. 고추가 달아야 장이 깊다. 보미는 그 자리에서 농가와 직거래 계약을 맺었습니다. 중간 유통을 거치지 않으니 가격도 낮추고 품질도 올릴 수 있었죠. 한편 며느리들은 보미의 뒤를 캐기 위해 흥신소를 고용했습니다. 보미가 시장 상인들과 어울리는 사진을 입수한 줄 아니 눈을 빛냈죠. 이거 봐. 재벌가 양녀가 시장 아저씨들이랑 술 마시고 있어. 이걸로 지라시 만들자. 서윤이 사진을 살펴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벌가 양녀의 문란한 사생활이라고 제목 달아서 증권가에 뿌려. 주가 떨어뜨리면 우리한테 기회가 와. 아라가 사진을 편집해 자극적인 문구를 붙였고 며느리들은 이 지라시를 증권가 커뮤니티와 연예 뉴스 사이트에 유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보미의 책상 위에 쌓인 것은 기사 스크랩이었습니다. 천운 F&B 신임 대표, 시장 상인들과 밤늦게 미래, 재벌가 양녀의 이중생활 논란. 보미는 기사를 읽으며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주먹 쥔 손을 풀더니 홍보팀장에게 전화를 걸었죠. 우리 공장 내부를 24시간 라이브로 공개해 주세요. 카메라 6대. 제가 어디서 재료를 사고 어떻게 만드는지 전부 다 보여줄 거예요. 홍보팀장이 놀란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대표님, 영업 기밀이 노출될 수도 있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숨길 게 없으면 보여주는 게 답이에요. 보미의 투명 경영 선언은 오히려 소비자들의 신뢰를 끌어냈습니다. 공장에서 고추를 씻고 장을 담그고 숙성시키는 과정이 실시간으로 중계되자 시청자들은 이런 회사는 처음 본다며 응원 댓글을 쏟아냈죠. 며느리들의 공격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주란이 병원 응급실에 실려가 천운 약고추장을 먹고 식중독에 걸렸다며 자작극을 벌인 것이었죠. 저 약고추장 먹고 배가 아파서 죽을 뻔했어요. 보상금 안 주면 뉴스에 나갈 거예요. 주란이 병원 침대에 누워 카메라 앞에서 연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병원 검사 결과는 단순 과식이었죠. 의사가 진단서를 내밀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환자분, 위장에 남아있는 건 라면, 면발하고 과자예요. 고추장 성분은 전혀 없습니다. 주란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고 이 장면이 뉴스에 보도되면서 며느리들은 오히려 망신만 샀습니다. 보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명자의 레시피 노트에 적힌 할머니 손맛을 현대적으로 살려낸 천운 약고추장을 완성했죠. 보미가 직접 시식회를 열고 약고추장을 밥 위에 올려 한 숟갈 떠먹는 모습을 촬영한 영상이 입소문을 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구독자 100만 명을 가진 유명 먹방 유튜버가 천운 약고추장으로 매운맛 챌린지 영상을 올렸습니다. 영상 조회수가 이틀 만에 500만을 돌파했고 주문이 폭주하며 공장은 24시간 풀가동에 들어갔죠. 천운 약고추장은 전국 편의점과 마트에서 품절 대란을 일으켰고 해외 수출 문의까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명자가 공장을 방문한 날 보미는 갓 완성된 약고추장 한 숟갈을 명자에게 내밀었습니다. 엄마, 이거 한번 맛봐주세요. 명자가 숟가락을 받아 입에 넣는 순간 명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천천히 씹던 명자의 입가가 떨리기 시작했죠. 이 맛이야.
우리 시어머니가 해주시던 맛이랑 똑같아. 봄아, 네가 어떻게 이 맛을 살린 거야? 명자의 눈시울이 젖었습니다. 40년 전 시어머니가 부엌에서 고추장을 저으며 며느리야, 이 맛 잘 기억해 두어라 하시던 그 목소리가 귓가에 울리는 듯 했죠. 만석이 옆에서 약고추장을 한 숟갈 떠먹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보미의 머리를 쓸어주었습니다. 만석의 얼굴에 오랜만에 화색이 돌았고 보미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다시 돌아온 설날, 천운과 대저택은 1년 전과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거실에는 보미가 직접 빚은 만두가 김을 모락모락 피우고 있었고 정성껏 차린 제사상 위에는 전 나물, 떡국이 가지런히 올라가 있었죠. 고용인들의 웃음소리가 집 안가득 울려 퍼졌고 반려견 해피가 거실을 신나게 뛰어다녔습니다. 만석과 명자, 보미는 고용인들과 한 테이블에 둘러앉아 윷놀이를 했습니다. 육가락이 바닥에 떨어질 때마다 환호성과 탄식이 터져나왔고 벌칙으로 얼굴에 낙서를 당한 만석이 거울을 보며 깔깔 웃었습니다. 명자가 만석의 코에 그려진 고양이 수염을 보며 배를 잡고 웃었고 보미가 사진을 찍으며 회장님, 너무 귀여우세요 하고 깔깔거렸죠. 이 웃음소리가 열린 창문을 통해 밖으로 새어나갔습니다. 따뜻한 불빛이 비치는 창문 너머로 보이는 가족의 모습은 핏줄이 아닌 마음으로 맺어진 인연이 얼마나 단단할 수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가장 행복해야 할 그 순간 만석이 화장실을 간다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만석이 향한 곳은 화장실이 아니었습니다. 만석은 주방 구석에 있는 쓰레기통 앞에 서더니 바지 지퍼를 내렸습니다. 명자가 놀라서 달려왔습니다. 여보, 거기가 어디야? 화장실이 아니잖아. 만석이 멍한 눈으로 명자를 돌아봤습니다. 만석의 눈동자에는 초점이 없었죠. 여기가 화장실 아니었나? 그런데 여보, 우리 착한 며느리들 용돈 줘야 하는데. 만석이 주머니를 뒤적이더니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지폐 몇 장을 꺼냈습니다. 자신들을 짐승 취급하고 버린 며느리들에게 용돈을 주겠다는 것이었죠. 보미가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지만 소리는 내지 못했죠. 명자는 만석을 끌어안고 소리 없이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거실에 남아있던 웃음소리는 사라졌고 조금 전까지 행복으로 가득했던 공기가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그날 밤 만석은 한밤중에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둠 속에서 만석의 눈동자가 허공을 헤매고 있었고 이가 달달 부딪히는 소리가 침실에 울렸죠. 춥다. 불을 피워야 해. 여보, 불 좀 피워. 만석이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거실로 나갔습니다. 거실 커튼 앞에 멈춰 선 만석의 손에는 어디서 꺼냈는지 라이터가 들려 있었죠. 찰칵. 작은 불꽃이 피어올랐고 만석은 그 불꽃을 거실 커튼 끝에 가져다 댔습니다. 타닥. 커튼 아래쪽에 불이 붙었습니다. 얇은 실크 커튼이 순식간에 붉은 빛을 머금으며 타올랐고 매캐한 연기가 거실에 퍼지기 시작했죠. 보미가 가장 먼저 냄새를 맡았습니다. 방문을 박차고 나온 보미는 거실에서 타오르는 커튼과 그 앞에 멍하니 서 있는 만석을 보았죠. 회장님. 보미가 달려가 맨손으로 불붙은 커튼을 잡아당겨 바닥에 내렸습니다. 타오르는 천위로 보미의 손바닥이 닿았고 살이 타는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보미가 이를 악물고 커튼을 밟아 불을 껐죠. 보미의 두 손바닥에 시뻘건 화상 자국이 번져 있었지만 보미는 만석의 팔부터 잡았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다치신 데 없으세요?
만석은 보미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누구세요? 우리 집에 도둑이 들었어. 여보, 여보. 도둑이야. 만석이 보미를 밀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5분 전까지 보미의 머리를 쓸어주며 웃던 만석이 보미를 알아보지 못하고 있었죠. 소란에 잠이 깬 명자가 침실에서 뛰어나왔습니다. 불에 그을린 커튼과 멍하니 서 있는 남편, 그리고 화상 입은 손을 감싸 쥐고 있는 보미를 보는 순간 명자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벽에 등을 기대고 미끄러지듯 바닥에 주저앉은 명자의 입에서 울음이 터져 나왔죠. 하지만 명자가 몰랐던 것이 있었습니다. 담장밖 어둠 속에서 망원경을 든 사내가 이 모든 장면을 촬영하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흥신소 직원이었습니다. 사내는 즉시 전화기를 들었죠. 백서윤 고객님, 방금 회장이 거실에 불을 질렀습니다. 노망이 확실해요. 영상도 확보했습니다. 전화를 받은 서윤의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드디어 기회가 왔다. 다음 날 아침 8시 명자는 만석을 데리고 대학병원을 찾았습니다. 담당 의사는 검사 결과를 보며 표정이 어두워졌죠. 뇌 위축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입니다. 중증 알츠하이머로 판단됩니다. 입원 치료를 강력히 권합니다. 명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입원시키면 그것들이 달려들 거야. 면회를 요구하고 기자를 불러서 난리를 칠 게 뻔해. 집에서 내가 돌볼게요. 의사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명자를 바라봤지만 명자의 결심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명자는 만석을 자택으로 데려와 2층 안방에서 격리 치료를 시작했죠. 이 소식이 며느리들의 귀에 들어가는 데는 이틀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서윤이 매수한 간병인이 만석의 방에 몰래 휴대폰을 숨겨놓았고 만석이 침대 난간을 붙잡고 소리를 지르는 영상을 촬영해 서윤에게 보냈죠. 서윤은 영상을 받아들고 주란과 아라를 모텔방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이거 봐. 아버님이 침대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어. 이걸 감금 학대 영상으로 만들 거야. 주란이 영상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정도면 뉴스에 나가기 충분해. 여론이 확 돌아서겠는데. 아라가 손을 번쩍 들었죠. 내가 인터넷 방송으로 터뜨릴게. 실시간이면 효과가 배로 늘어나니까. 며느리들의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아라가 가장 먼저 움직였습니다. 인터넷 방송을 켜고 카메라 앞에 앉은 아라의 눈에 눈물이 글썽거렸죠. 아라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희 시아버지가 지금 저 독한 모녀에게 학대당하고 있어요. 집에 갇혀서 아무도 못 만나게 하고 있다고요. 제발 도와주세요. 화면 아래로 후원금 알림이 줄줄이 떴고 아라는 고개를 숙여 우는 척하면서 몰래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주라는 여성단체 사무실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습니다. 피켓에는 양녀에게 감금당한 시아버지를 구출하라고 적혀 있었죠. 저희는 효부였어요. 저 양녀가 재산을 독차지하려고 아버님을 가둔 거예요. 우리를 쫓아내고 노인을 학대하고 있어요. 주란이 카메라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호소했고 몇몇 기자들이 몰려와 사진을 찍었습니다. 여론은 순식간에 보미에게 불리하게 돌아갔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양녀가 재산 노리고 회장을 가뒀다. 효부들을 쫓아낸 악독한 모녀라는 글이 쏟아졌죠. 천웅그룹 주주총회장 앞에는 보미의 해임을 요구하는 주주들이 몰려왔고 보미는 출근길에 날아오는 계란을 맞았습니다. 계란 노른자가 보미의 정장 어깨를 타고 흘러내렸지만 보미는 고개를 숙인 채 묵묵히 걸었습니다. 서윤은 대형 로펌 변호사 4명을 이끌고 법원에 소송을 제출했습니다. 성년 후견인 지정 및 신변 인도 청구라는 제목의 소장이었죠.
만석의 후견인을 며느리들이 맡게 해달라는 내용과 만석을 천운가 저택에서 인도하라는 요구가 담겨 있었습니다. 명자는 만석의 곁을 지키느라 법적 대응 시기를 놓치고 있었습니다. 만석은 약 기운에 취해 잠결에 며느리들의 이름을 불렀죠. 서윤아, 밥 좀 다오. 주란아, 아빠 물 좀 줘. 명자가 만석의 손을 꼭 잡으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자기를 짐승 취급하고 버린 며느리들의 이름을 부르는 남편을 보는 것은 어떤 고통보다 잔인했죠. 며느리들은 기다렸다는 듯 다음 수를 던졌습니다. 서윤이 전화 한 통을 걸었죠. 내일 새벽 5시 용역 30명 동원해서 천운가 저택을 포위해 감금된 아버님을 구출한다는 명분이야. 대문을 부숴서라도 들어가. 다음 날 새벽 아직 해가 뜨기 전이었습니다. 천운가 저택 담장 밖으로 검은 옷을 입은 사내 30명이 모여들었죠. 선두에 선 서윤이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사내들이 일제히 대문으로 달려들었습니다. 쇠파이프가 철문을 내리쳤고 새벽 고요를 깨는 금속 소리가 저택 안까지 울렸죠. 보미가 가장 먼저 소리를 듣고 뛰어나왔습니다. 경호원들과 함께 현관 앞에 바리케이드를 쌓았지만 30명의 용역을 상대하기에는 수가 너무 적었습니다. 현관문 유리창이 박살났고 깡패들이 깨진 창문을 넘어 집 안으로 난입했죠. 주란이 거실로 들어오자마자 명자에게 달려갔습니다. 이 노망난 할망구야. 곱게 미치지 왜 이를 키워. 주란의 손바닥이 명자의 뺨을 올려붙였습니다. 명자의 고개가 옆으로 돌아갔고 뺨에 빨간 손자국이 찍혔습니다. 서윤이 뒤따라 들어오며 변호사들에게 소리쳤습니다. 변호사님, 여기 있는 물건들 전부 목록 작성하세요. 보미가 횡령한 증거예요. 변호사들이 집안을 돌아다니며 사진을 찍고 메모를 했습니다. 서랍이 열리고 옷장이 뒤집히고 서재의 책이 바닥에 쏟아졌죠. 아라는 이 모든 상황을 휴대폰으로 생중계하고 있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희가 드디어 아버님을 구하러 왔습니다. 지금 실시간으로 보여드릴게요. 2층 안방에서 이 소란을 듣고 있던 만석이 공포에 질려 발작을 일으켰습니다. 침대에서 몸을 뒤틀며 이불을 걷어차고 이해할 수 없는 소리를 내지르기 시작했죠. 명자가 2층으로 뛰어 올라가 만석을 끌어안았습니다. 여보, 괜찮아. 내가 여기 있어. 아무도 못 건드려. 하지만 만석은 명자를 알아보지 못하고 더 세게 몸부림쳤습니다. 명자가 만석을 붙잡은 채 소리쳤죠. 누가 제발 도와줘요. 며느리들이 안방 문을 부수고 들어왔습니다. 주란이 휠체어를 끌고 오며 소리쳤죠. 아버님, 저희가 왔어요. 이제 괜찮아요. 이 휠체어에 타세요. 주란과 서윤이 만석의 양팔을 잡아 휠체어에 태우려는 순간 보미가 거실에서 뛰어 올라왔습니다. 보미의 손에는 깨진 유리 조각이 들려 있었죠. 화상 입은 손에서 피가 흘러 유리 위로 번졌지만 보미는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보미가 며느리들 앞을 가로막으며 유리 조각을 들어 올렸습니다. 보미의 눈에는 눈물이 아닌 도끼가 서려 있었죠. 회장님 털끝 하나라도 건드리면 오늘 여기서 다 끝내버릴 거야. 보미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며느리들이 한 발 뒤로 물러섰고 깡패들도 보미의 눈빛에 움찔했습니다. 깨진 유리를 쥔 보미의 손에서 피가 바닥에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보미의 손에서 흘러내린 피가 하얀 대리석 바닥 위에 붉은 점을 만들었습니다. 깨진 유리 조각을 쥔 보미의 팔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흔들림이 없었죠. 주란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내까짓 게 뭘 할 수 있는데? 유리 조각 하나 들고 우리 셋을 막겠다고? 웃기지도 않네.
주란이 보미를 밀치려고 손을 뻗는 순간 명자가 품 안에서 리모컨을 꺼냈습니다. 버튼 하나를 눌렀죠. 윙. 거실 벽면에 대형 스크린이 밝은 빛을 내며 켜졌습니다. 화면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죠. 조금 전 며느리들이 대문을 부수고 들어오는 장면이었습니다. 쇠파이프로 철문을 내려치는 깡패들, 거실로 난입해 명자의 뺨을 때리는 주란, 집안을 뒤지며 소리치는 서윤의 모습이 고화질 보안 카메라 영상으로 또렷하게 잡혀 있었습니다. 서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건 불법 촬영이에요. 동의 없이 찍은 영상은 증거 능력이 없어요. 명자가 서윤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 집에서 내 보안 카메라로 찍은 거다. 불법은 남의 집 대문을 부수고 들어온 내년들이 저지른 거야. 서윤의 입이 다물어졌습니다. 명자가 리모컨의 다른 버튼을 눌렀죠. 그리고 더 재미있는 게 있어.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아라가 현재 진행 중인 라이브 방송의 채팅창이 스크린에 떴죠. 시청자 수가 2만 명을 넘기고 있었고 댓글이 빠르게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아라의 카메라가 꺼져 있었죠. 아라가 방송을 끄지 않은 채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던 것입니다. 화면은 검었지만 오디오는 그대로 송출되고 있었습니다. 스피커를 통해 며느리들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야, 노인네 빨리 요양원에 처박고 금고부터 털자. 주란의 목소리였습니다. 이 봄 저거 얼굴에 뭐라도 부어버릴까? 성형도 못하게. 아라의 목소리가 이어졌죠. 조용히 해. 일단 회장 데리고 나가는 게 먼저야. 나머지는 나중에 처리하면 돼. 서윤의 목소리까지. 이 대화가 지금 이 순간 2만 명이 넘는 시청자들에게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었습니다. 명자가 스크린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기 채팅창 좀 읽어봐라. 며느리들의 시선이 스크린으로 향했습니다. 채팅창이 분노의 댓글로 폭주하고 있었죠. 이게 효부? 살인 미수 아니야? 재벌가 며느리가 아니라 조폭이네. 경찰 신고했습니다. 주소 아시는 분? 노인 학대로 전원 구속시켜야 합니다. 아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급하게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려 했지만 손이 떨려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졌죠. 휴대폰이 바닥에 부딪히며 화면이 켜졌고 카메라가 천장을 향해 영상을 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잡힌 것은 천장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들 주변에 서 있던 깡패들이 카메라에 잡혔고 그 옆에서 서윤이 깡패 두목에게 돈봉투를 건네는 장면이 그대로 찍혀버렸죠. 이거 받고 만약 상황이 안 풀리면 집에 불이라도 질러서 증거를 다 없애. 알았지? 서윤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녹음됐습니다. 이 장면 역시 2만 명의 시청자에게 실시간으로 송출되고 있었습니다.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천운가 며느리 폐륜이 올랐고 2위에는 천운가 방화지시 생중계가 따라붙었습니다. 서윤이 휴대폰을 집어들어 방송을 끊으려 했지만 이미 수만 명의 시청자가 화면을 녹화한 뒤였죠. 서윤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고 볼펜을 쥐듯 꽉 쥔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바로 그때 저택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삐뽀 삐뽀 삐뽀. 경찰차 10여 대가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저택을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보미가 미리 신고해둔 것이었죠. 무장 경찰들이 깨진 현관을 통해 거실로 진입했습니다. 손들어. 전원 움직이지 마. 특수강도, 방화지시, 주거침입 현행범으로 전원 체포한다. 경찰의 고함이 거실을 뒤흔들었습니다. 용역 깡패들이 바닥에 엎드렸고 며느리들은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 쳤죠. 명자가 경찰에게 다가가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저것들이 내 남편을 납치하려 했고
집에 불을 지르라고 지시했어요. 증거는 생방송으로 전 국민이 봤고 보안 카메라에도 전부 찍혀 있어요. 절대 합의 없습니다. 경찰이 서윤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서윤이 몸을 비틀며 소리쳤죠. 이건 함정이에요. 저 여자가 우리를 유인한 거라고요. 우리는 아버님을 구하러 온 거예요. 형사가 서윤의 팔을 잡아 뒤로 꺾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깡패한테 방화 지시한 녹음 파일도 확보했습니다. 변명은 조서 쓸 때 하세요. 서윤이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주라는 경찰에게 끌려가면서도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잠깐만요. 제 에르메스 가방 어디 갔어요? 가방 좀 챙겨주세요. 주란이 고개를 돌려 거실을 두리번거리다가 계단 모서리에 발이 걸려 넘어졌습니다. 쿵! 바닥에 얼굴을 부딪힌 주란의 코에서 피가 흘렀지만 경찰은 주란을 일으켜 세우며 그대로 연행했죠. 아라는 양손에 수갑이 채워진 채로도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거 몰래카메라죠? 어디서 찍고 있는 거예요? 장난이죠? 아라가 두리번거리며 카메라를 찾았지만 아라의 눈에 비친 것은 자기 휴대폰에서 아직도 켜져 있는 라이브 방송 화면뿐이었습니다. 채팅창에는 잘 잡혀가라, 감방에서 방송해라라는 댓글이 쉴 새 없이 올라오고 있었죠. 보미가 경찰에게 서류 2장을 건넸습니다. 한 장은 만석의 성년 의견인 지정 사전 처분서였고 다른 한 장은 만석이 정신이 온전했을 때 작성한 증여 공증 서류였죠. 이 서류들은 회장님이 직접 공증 받으신 거예요. 저와 사모님이 법적으로 회장님의 후견인이고 이 저택과 회사의 경영권도 정당하게 넘겨받았습니다. 형사가 서류를 확인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류상 문제 없습니다. 피의자들을 연행하겠습니다. 며느리들이 경찰차에 실려 나간 뒤 저택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깨진 현관 유리창 사이로 아침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와 거실 바닥의 유리 파편 위에서 반짝였죠. 보미가 바닥에 쓰러지듯 주저앉았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유리 조각이 바닥에 떨어져 맑은 소리를 냈죠. 긴장이 풀리자 보미의 온몸이 나뭇잎처럼 떨리기 시작했고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명자가 보미 곁에 앉아 보미를 끌어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깨진 유리와 부서진 가구 사이에서 서로를 붙잡고 한참을 울었죠. 2층에서 휠체어를 탄 만석이 간병인의 도움을 받아 내려왔습니다. 만석은 거실에서 서로를 안고 우는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만석의 눈에는 여전히 초점이 없었지만 두 사람을 보며 아이처럼 두 손을 모아 박수를 쳤습니다. 짝짝짝. 그 박수 소리가 조용한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명자와 보미가 고개를 들어 만석을 바라봤죠. 만석의 얼굴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만이 지을 수 있는 편안한 미소가 떠 있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벚꽃이 지고 여름이 오고 다시 낙엽이 떨어지고 첫눈이 내렸죠. 그 사이 새 며느리의 삶은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국민 참여 재판이 열린 날 법정 방청석은 가득 찼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는 동안 새 며느리는 피고인석에 나란히 앉아 고개를 떨구고 있었죠. 피고인 홍주란, 백서윤, 고아라는 특수강도, 방화미수, 주거침입 혐의로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한다. 또한 피해자 천운그룹 및 강봄에게 손해배상금 15억 원을 연대하여 배상할 것을 명한다. 재판장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주란이 피고인석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죠. 3년이요? 저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3년이나. 법정 경위가 주란의 어깨를 눌러 앉혔습니다. 서윤은 입술을 꽉 깨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아라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흐느꼈죠. 형이 확정된 뒤 며느리들은 교도소 호송차에 실려갔습니다. 차 창문 너머로 법원 앞에 모인 시민들의 야유 소리가 들려왔죠. 패륜녀들, 감옥에서 반성 좀 해라. 호송차 문이 닫히는 순간 주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이 진심인지 자기 신세를 한탄하는 눈물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죠. 3년 뒤 교도소 철문이 열렸습니다. 주란이 가장 먼저 나왔습니다. 한때 에르메스 가방을 끌어안고 뛰던 주란은 낡은 운동화에 거뭇거뭇한 면바지 차림이었죠. 갈 곳이 없었습니다. 친정에서도 연락을 끊은 지 오래였고 은행 계좌에는 잔고가 300원이었죠. 주란은 결국 자신이 그토록 혐오하던 재래시장에서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생선 가게 좌판 앞에 쪼그리고 앉아 고등어 내장을 따는 것이 주란의 새로운 일상이 됐죠. 비린내가 손톱 사이에 배어 아무리 씻어도 지워지지 않았고 손님들에게 거스름 돈을 건네며 고개를 숙여야 했습니다. 사장님, 1,000원만 깎아주세요. 손님이 흥정을 하면 주란은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했을 말을 해야 했죠. 네, 깎아드릴게요. 많이 사가세요. 서윤의 처지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출소 후 서윤에게 남은 것은 변호사 자격 박탈 통보서 한 장뿐이었죠. 법원은 서윤에게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고 서윤은 무료 법률 상담소에서 일하게 됐습니다. 상담소에 찾아오는 사람들은 돈 없고 힘없는 노인들이었습니다. 서윤이 한때 능력 없는 가장은 집안의 짐이라고 내뱉었던 바로 그 사람들이었죠. 아가씨, 내 집이 경매 넘어간다는데 어떻게 해야 해? 허리가 굽은 할아버지가 서윤의 책상 앞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숙인 채 서류를 받아들었죠. 예전에 서윤이라면 거들떠보지도 않았을 사람이었지만 지금의 서윤에게는 고개를 숙이는 것 말고는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아라는 출소 후 얼굴을 바꿨습니다. 성형외과를 전전하며 눈, 코, 턱을 모두 고치고 이름도 바꿔 새로운 신분으로 살려 했죠. 하지만 인터넷은 잊지 않았습니다. 네티즌 수사대가 아라의 새 얼굴과 새 이름을 파헤쳐 온라인에 공개했고 아라가 살고 있는 고시원 주소까지 퍼져나갔죠. 아라가 편의점에 들어서자 알바생이 아라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혹시 그 천운가 셋째 며느리? 아라가 고개를 저으며 계산대를 빠져나가려 했지만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 썩은 달걀을 던졌죠. 달걀이 아라의 어깨와 등에 부딪혀 터졌고 노른자가 흘러내리는 등을 보이며 아라는 골목길로 내달렸습니다. 한편 천운그룹 창립 기념일 행사장은 화려한 조명과 꽃으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1,000명이 넘는 하객이 자리를 채웠고 단상 위에는 천운그룹 창립 50주년이라고 적힌 현수막이 걸려 있었죠. 휠체어에 앉은 만석이 단상 앞 맨 앞줄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만석의 눈에는 여전히 초점이 흐릿했고 간병인이 옆에서 만석의 손을 잡고 있었죠. 만석의 기억은 거의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아침에 먹은 밥도 어제 만난 사람도 기억하지 못했죠. 보미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하객들의 박수가 쏟아졌죠. 보미는 마이크 앞에 서서 객석을 바라봤습니다. 맨 앞줄에 앉은 만석과 눈이 마주쳤죠. 만석의 입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내 딸, 예쁘다. 단 3마디였습니다.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만석이 단상 위의 보미를 보며 또렷하게 내뱉은 말이었죠. 주변에 앉아있던 하객들이 놀란 눈으로 만석을 바라봤고 간병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보미의 턱이 떨렸습니다. 준비한 원고를 읽으려 했지만 목구멍이 막혀 소리가 나오지 않았죠.
보미가 마이크를 두 손으로 감싸 쥐고 한참을 서 있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가족은 핏줄로 맺어지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보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서로를 지키려는 마음, 그게 가족을 만드는 거라고 저는 믿어요. 저에게 가족을 주신 아버님, 그리고 엄마. 감사합니다. 객석에서 명자가 두 손을 모아 입가에 대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닌 감사의 눈물이었죠. 행사가 끝난 뒤 세 사람은 교회의 별장으로 내려갔습니다. 별장 마당에는 이름 모를 들꽃이 피어 있었고 따뜻한 봄 햇살이 잔디밭 위에 내려앉아 있었죠. 보미가 만석의 휠체어를 마당으로 밀어주며 무릎에 담요를 덮어주었습니다. 명자가 만석 옆 벤치에 앉아 옛날 가요를 흥얼거렸죠. 만석이 좋아하던 노래였습니다. 명자의 낮은 콧노래가 바람에 실려 퍼져나갔고 만석은 눈을 감은 채 고개를 살짝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만석이 문득 눈을 떴습니다. 허공을 헤매던 눈동자에 초점이 잡혔죠. 만석이 명자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나 참 잘 살았지? 당신이랑 보미가 있어서 참 좋았어. 명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몇 달째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던 만석이 아내의 이름 대신 당신이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내뱉은 것이었죠.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기적 같은 한순간이었습니다. 명자가 만석의 손등에 볼을 대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당신은 최고의 남편이고 아버지야. 누가 뭐래도. 만석이 편안하게 웃었습니다. 잔디밭 위로 불어온 바람이 만석의 흰 머리카락을 살짝 흔들었죠. 보미는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서 카메라를 들고 두 사람의 모습을 찍고 있었습니다. 렌즈 너머로 보이는 두 사람의 모습이 자꾸만 흐려졌죠. 보미가 카메라를 내려놓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 순간만은 잊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보미가 아무도 듣지 못할 만큼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 별장의 침실 창문으로 달빛이 하얗게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만석은 침대에 누워 명자의 손을 꼭 잡고 있었죠. 명자가 남편의 손을 감싸며 이불을 여며주었습니다. 만석의 숨소리가 점점 고요해졌습니다. 거칠던 숨이 잔잔해지고 잔잔하던 숨이 깃털처럼 가벼워졌죠. 만석의 얼굴에는 어떤 고통의 흔적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잠이 든 것처럼 평온한 표정이었죠. 명자가 만석의 손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명자는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손을 양손으로 감싸쥐고 이마를 그 손등 위에 가만히 얹었죠. 달빛이 두 사람의 손 위에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장례식장에는 수많은 조문객이 찾아왔습니다. 정치인, 기업인, 시장 상인, 천운그룹 직원까지 긴 줄이 이어졌죠. 보미는 상주석에 앉아 조문객들에게 고개를 숙였고 명자는 영정사진 옆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켰습니다. 장례식장 입구 멀찍이에서 낡은 옷을 입은 세 여자가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주란, 서윤, 아라였죠. 안으로 들어가려 했지만 경비원이 가로막았습니다. 출입 금지 명단에 있습니다. 들어가실 수 없어요. 주란이 경비원 너머로 보이는 영정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만석이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죠. 주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만 돌아서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새 며느리는 쓸쓸한 발걸음으로 장례식장을 떠났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명자와 보미는 만석이 남긴 유산으로 만석재단을 세웠습니다. 오갈 데 없는 독거노인과 부모 없는 아이들을 돕는 재단이었죠. 천운가 대저택에 굳게 닫혀있던 대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대문 안으로 아이들이 뛰어들어왔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 들어왔죠. 1년 전 며느리들이 쓰레기를 던지고 화분을 깨뜨렸던 그 거실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명자가 아이들에게 약고추장을 넣은 비빔밥을 만들어 주었고 보미가 할아버지들과 윷놀이를 하며 깔깔거렸죠. 보미가 문득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파란 하늘 위로 벚꽃잎이 흩날리고 있었죠. 보미의 옆에 명자가 다가와 나란히 섰습니다. 엄마, 아버님이 보고 계실까요? 보미가 하늘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보고 있겠지. 저 위에서 우리 보면서 또 박수치고 있을 거야. 명자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웃었습니다. 벚꽃잎 한 장이 바람에 실려와 명자의 어깨 위에 살포시 내려앉았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열린 대문 밖으로 퍼져나갔고 따뜻한 봄바람이 천운과 저택을 감싸 안았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돈이 있을 때는 아버님 하며 매달리더니 돈이 없다 하니까 콩팥을 팔라고 내뱉던 며느리들. 119 부르지 말라며 전화기를 쳐냈던 그 차가운 손이 회사가 살아났다는 소식에 다시 아버님 팔에 매달리던 모습. 참 씁쓸하면서도 화가 치밀었던 장면이었습니다. 반면에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보미는 달랐죠. 뜨거운 미움을 뒤집어 쓰고 발길질을 당하면서도 시부모 걱정부터 했고 5년 동안 모은 전세금과 아버지 보험금까지 전부 내놓았습니다. 가족이란 무엇인지를 보미가 온몸으로 보여준 것이었죠. 오늘 이야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겁니다. 진짜 가족은 핏줄이 아니라 마음으로 맺어진다는 것. 힘들 때 손 내밀어주는 사람이 진짜 내 편이라는 것. 그리고 사람의 본성은 어려울 때 비로소 드러난다는 것.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인연은 가까이에 있습니다. 오늘 하루 내 곁에서 묵묵히 나를 지켜주는 사람에게 고맙다는 말 한마디 건네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고 아직 구독을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도 꾹 눌러주세요. 댓글로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을 남겨주시면 하나하나 정성껏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오늘도 가족과 함께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